우리 꽃동네 대학교 학생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 네, 예. 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간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남편 빼고 예,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 펌프 아나요? 지금 이제 마중물 선배의 간호 이야기라는 제목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펌프입니다. 그래서 예전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수돗물이 여의치 않은 동네에서는 웬만한 데는 이 마당에 펌프가 다 있었고요. 이 펌프는 이제 땅에서 저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우물이라는 게 있었고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바가지로 지금 하트가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호동이 와서 물을 펌프질을 해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다 물을 깃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음에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한 바가지 가득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중물, 펌프의 마중물 같은 심정이에요. 나는 이제 임상과 그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간호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마중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낯선 풍경일 텐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가운, 앞치마 같은 거를 걸친 실습복이 막 대세였어요. 이거를 벗어난 실습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캡을 썼죠. 이 캡은 간호학과 학생이면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여기에 까만 줄이 하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간호사구나 아니면 학생이구나를 이 캡으로 구별하던 시절이 있었고 임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캡을 안 쓰게 됐고 옛날에는 이 치마 아니면은 간호사가 바지 입는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캡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정신과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막 환자들한테 막 이 캡을 쥐어 뜯기기도 하고 그러던 옛날입니다. 나선식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졸업을 1977년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1977년에 뭐 하고 계셨나요? 아직 저 위에서 세상에 내려올 번호표도 아직 못 보고 계셨을 텐데 77년에 이제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술실은 제가 원하던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특채 이렇게 영어 시험 하나 보고 80명 졸업에 뭐 46명인가가 서울대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중에 8명이 이제 수술장에 배치가 돼서 아주 재밌게 일을 했지만 외향적인 성격이고 말을 좋아하는 주해주로서는 마취를 당해서 누워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건 조금 재미가 없다 싶어서 2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간호부에서 실시한 원하는 근무지를 써내라 이런 거를 처음 시도했을 때 올커니 하면서 1위, 2위, 3위에 다 정신과를 써서 드디어 이제 정신과를 와서 16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이 중에서 정신과 16년의 세월 중에서 수간호사를 15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나보다도 훨씬 더 수간호사를 오래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지만 내가 일하던 시절에 이렇게 한 곳에서 정신과 16년, 수간호사를 15년 하는 거는 좀 드문 예였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왕수간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의 수술실 2년, 정신과 16년 이 세월을 합치면 18년이 되는 거죠. 워낙 이제 임상에서 씩씩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냥 퇴직하고 어디 뭐 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 뭐 더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만둘 때 사람들이 딱 깜놀. 어이고 정년퇴직까지 할 줄 알았던 주해주가 집으로 들어간다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이제 환송회를 해주는데 환송회를 해주면 되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왜 그만두냐? 지쳐서. 진짜 소진이 돼서 아무리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빠도 환자 앞에만 가면 직업병처럼 웃을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환자 앞에 섰는데 웃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구나라고 그래서 지쳐서 그만뒀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몇 년 근무했냐를 물어보죠. 네, 진짜 하필이면 또 18년이어가지고 18년이네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진짜 18년? 진짜 18년. 그래서 서울대병원 후배들은 아이고 주 선배 보니까 17년에 그만두든지 19년에 그만둬야지 남사스러워서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걱정도 팔자지 곧 이어서 명예퇴직 제도가 생겨서 20년 넘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18년에 그만두는 후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임상에 있는 동안 저는 정신간호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하고 조금 경험 공유가 좀 어려워서 전국에 있는 정신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묶어서 전국 정신간호 분야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거기 초대 회장을 하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정신 분야회가로 이어져서 전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쳐서 그만두고 쉬다 보니까 정신간호학을 뽑는 학교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인여자대학에 들어가서 어느덧 임상에 있던 세월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지내고 2020년 2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제대로 정년퇴직을 하는 첫 1호 교수여서 우리 간호학과 졸업생 그 제자들이 정년퇴직 퇴임식을 이제 준비하고 초중직까지 다 보냈는데 되게 이제 우리 제자라 그러면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정년퇴직도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저는 작가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마흔극장이라는 정신과에서 있었던 16년의 경험을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흔극장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 2014년 2월에 책이 나왔는데 2개월 후인 2014년 4월 달에는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인쇄지만 제가 이 마흔극장 책의 인쇄는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래도 사세를 찍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나와 별개의 질환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간호사 그러면 여러분들 간호학 전공이에요. 그러면 되게 첫 번으로 일바로 듣는 얘기들이 뭐예요? 주사 잘 놓으시겠네요. 라는 말을 듣죠. 근데 간호사가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딸들이 엄마가 정신과에서 일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킥킥대고 웃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엄마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서인 마흔극장 그 후는 2020년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이제 퇴임식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 축하해 주러 오는 그 손님들에게 뭔가 하나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간호학과를 선택했던 것부터 임상에 있었던 경험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를 좀 책으로 엮어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책을 썼고 퇴임식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2020년 8월에 마흔극장 그후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여성은 어떻게 이혼을 결정하는가라는 박사 논문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신간호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책인데 성찰을 통한 책을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의 대표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이제 그 마음극장 그 후라는 두 번째 책이 계기가 돼서 매일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저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데 우리 신문에 7번에 걸쳐서 컬럼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21년 1월과 2월에 매경춘추라는데 7번에 글을 실었고, 아마 간호학 전공자로서 일반 신문에 이렇게 컬럼을 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쉽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호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쓰는구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매경춘추 주의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7복지의 글을 썼고, 뒤에서도 이제 강의하시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재미없는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기라성 같은 막 서울대 의대 다니는 남자였으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그런 남자인데 우리가 사귀다가 한 3개월 후에 합의하에 헤어졌습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서 제가 재미있는 거를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보시면 재미도 있으면서 또 읽고 나니까 뭐가 남는 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3만 불을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대통령이 자 국민들이여 우리 행복과 만족을 추구합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말 굶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더니 나도 이제 행복에 꽂혀서 쭉 문헌을 살펴봤더니 플라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서구의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은 다 행복이란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간호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태어나면서 간호사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간호학과를 들어오고 우리 또 교수님들이 간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만 살펴보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행복한 기분, 좋은 기분일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질 않아요. 행복한 기분만 저장하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방부제도 넣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기분은 조금 아까 기분이 좋았는데 성적표 받자마자 기분이 나빠져. 이게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뭐냐? 이런 기분이 좋은 거 플러스 내 삶이 참 좋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만족할 때. 또 나는 사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기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궁극적인 행복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과 인성이라는 과목을 마지막 2019년에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의 하고 싶은 직업 뭡니까? 써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1위가 건물주였어요. 노동 안 하고 그저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는 거로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예,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일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4가지 조건에 돈, 당근, 또 건강, 당근, 네, 그다음에 인간관계 당근인데 놀랍게도 여기에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간호학과를 들어온 이유도 뭐예요? 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다라는 풍문을 들었어. 라는 것 때문에 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홈센 라에라는 학자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100대 사건을 1위부터 100대까지 순위를 정했죠. 1위가 뭐였습니까?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 1위였어요. 근데 이거는 서구에서의 1위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망이 1위라는 조금 문화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Anyway, 배우자 사망이 1위라고 하는 그 문헌을
뛰어넘어서 일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행복의 원천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일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2명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사실은 자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괴테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일이 얼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인 간호란 무엇인가? 빨리만 보면, 자, 이 아기가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학자들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기적 유전자도 있지만 이렇게 아기가 걸을 때쯤 되면 울고 있는 사람을 저절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하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고 간호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초월적 품성이 더욱더 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간호사들에 대한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죠. 이렇게 환자 구조 활동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그냥 내놓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간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의 어원에도 돕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돕다, 도움. 그런데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는 간호사는 지식근로자라는 말을 했고 간호사는 전문직이라고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직업의 실천이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적 특성을 지녔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해줬어요. 자, 너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나이팅게일.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실력과 국가에서 준 면허, 우리 자격증 아닙니다. 우리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자격증이 아니고 급이 다른 면허예요, 면허. 그래서 실력과 면허를 가진 의료인 자격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임무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졸업해서 나가야 될 현실에서의 간호는 어떨까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봐요. 매해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인 직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늘 1위가 간호사예요. 간호사. 한 해만 빼고 어느 해? 9.11이 터졌을 때. 9.11이 터졌을 때만 소방수가 1위입니다. 그 외에는 그 전이나 후나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믿거라 하는 직업인이라는 거죠. 또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텐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아주 그 신망 있는 잡지사에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도 없어지고 변호사도 없어지는데 간호사는 남아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 나라에서 한 심평원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 평가를 좀 의뢰했더니 어떤 분야보다도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외국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우리에게 갖는 신뢰 정도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좋은 직종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시겠습니다. 반면에 간호사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 찐 세대가 돼가지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죠. 이렇게 간호사의 어려움이 어떤 요소 때문에 어려울까 봤더니 요구가 다양합니다. 인간관계에서부터 어떨 때는 뭐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나오냐 아주 별의별 요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인간관계. 그래서 저는 간호사로 일할 적에 이제 회식하면서 1차 먹고 2차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솔개 노래를 꼭 불러요. 우리 노래.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아주 그 찐빵의 안고처럼 중요하면서도 아주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또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못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임상에 가셔서 한 달 휴가 받고 와보세요. 아주 그 늘 하던 바이탈 사인도 손에
낯설어요. 그만큼 기술이 또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냐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는 매해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가 유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앤드 감정노동. 아까 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지식인이라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하죠. 게다가 간호사들이 뭐니 해도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 3교대입니다. 그래서 반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반근무가요, 좀 횟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좀 면역이 생기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횟수가 갈수록 반근무는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 또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 부족.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근무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되고 또 의사 중에는 아주 개성이 강한 개 같은 성질이 강한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질을 부리는데 그런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 그 자율성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겪는 어려움의 큰 원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델리트 키만 누르면 되지만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럼 나에게 주해주에게 간호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뇌줄타기 서커스다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정말 자칫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간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는 남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 책인 마음극장 그 후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저하고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이게 압축돼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를 풀로 좀 다 읽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우리 강성재 교수님이 적극 추천하셔서 도서관에 많은 개수가 많이 비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질 않아요. 후루룩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마중물과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자대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졸업생들을 8번 정도 주례를 섰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간호학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정신간호학은 성인간호에 비해서 면허시험에 개수도 적고 그렇죠. 그렇게 막 많이 배워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간호학 지식도 알려주면서 제가 임상에서의 경험을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의 삶의 지혜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지만 이제는 임상을 떠났고 또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비교적 또 저의 주옥 같은 경험을 나눌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책으로 써서 말로가 아닌 글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어디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앞서서 어떤 사람이 발자국을 남겼다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발자국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도 큰 빛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그런 등불 마중물과 같은 선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고3 때 성적이 잘 안 올라가지고요. 여름방학 때 학교에 나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산책을 하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제 간호학과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의 나이팅게일이 본 적도 없고 또 간호학과에 간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성적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초창기에는 좀 잘 재미를 못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해부학 제시도 걸려왔고요. 영 마음을 못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가 돼서 실습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지금 1학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 경험을 볼 때 실습을 시작하면 이거 할만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1, 2학년 때는 그런 대로 재밌었는데 오히려 실습 시작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40년 넘게 간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돌아보니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거지만
아, 간호가 내게 참 잘 맞는 직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까먹기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간호는 사실 20대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간호를 하기에는 간호가 만만치 않아요. 남들은 한 번도 일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다른 사람의 사망 또 아픈 사람 옆에 있는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간호는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정말 쉽게 그다음에 공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선배로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0대 간호사 초년병으로서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간호라는 게 주혜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좋대네.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직이 다른 직종에서도 정직이 중요하지만 저는 간호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게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73학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본시험이 있었어요. 예비고사는 그냥 당락만 결정하지 수능 점수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의과대학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없어졌지만 그때 선생님이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계단식 강의실이었어요. 사회시험을 볼 때인데요. 주관식이 1번이 주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소련하고 중공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조주의 이게 교조주의 네 글자가 이제 주관식 답을 써야 되는데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1번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볼라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앞에 있는 친구에 본 거예요. 맞아 교조주의 그러면서 썼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남의 거 보고 쓴 거니까 이거 컨닝이잖아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도 나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억울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우고 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저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제가요 시험에서 이겼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제 오빠 지금 돌아가셨는데 친정 오빠한테 오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얘기했더니 오빠가 한숨을 푹 쉬면서 너 떨어졌다. 0점 몇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데 너 여기 저 2점짜리를 지우고 오는 게 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흐뭇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거를 썼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간호대 들어간 게 그것 때문에 붙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웠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나는 정직한 상태에서 내 실력으로 붙었어 라고 늠름한 거죠. 또 수술장에서 근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즘은 이제 기계가 숫자가 풍부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기계가 빠듯하니까 기계가 불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서큘레이팅 간호사여가지고 이제 포르말린에 이제 임시 소독을 하러 이제 가지고 이제 5분이 언제 되나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셉으로 딱 꺼내는데요. 꺼내는 순간 벽에 단 거예요. 지금 저 수술하는 데서는 지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불결이 된 거예요. 근데 나밖에 안 본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줄 거냐 말 거냐 그때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거 나밖에 모르고 살짝 땄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건 뭐였냐면 만약에 저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라면 내가 이거 갖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르발린을 넣고 수술장 그 수술한 데 가서 사실 여차저차 불결돼서 다시 5분입니다 그랬더니 막 의사가 막 바리바리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때 이거를 불결된 걸 갖다 줬다면 지금도 제가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저기 감염돼가지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벌벌 떨고 있을 텐데 그때 정직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정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갈림길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욕먹더라도 그냥 눈여기 뚝 질끈 갖고 정직해야지 우리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정직을 우리가 고수하자라고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실에서 근무했는데요. 수술실에 저희 동기가 8명이나 들어갔죠. 그래서 이 신규들은 뭐라 그래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학교 때 친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데, 8명이 같이 배치됐으니까 너무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고 선생님이 이게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서전들하고도 잘 맞고, 그래서 꼭 주 간호사는 수술장을 위해서 태어난 여자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취당한 환자를 간호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원하던 정신과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정신과에 와서 많이 후회 만땅이었어요. 왜? 그래도 수술실에서는 이제 차지가 될 순번이었는데 정신과에 오니까 또 신규가 돼가지고 후배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후회가, 야, 내가 왜 걷어차고 나왔나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정신간호였기 때문에 16년 세월 가는지 모르고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임상에 갔을 때 정말 힘들 거예요. 강성래 교수님도 신규 때는 힘들었고요. 오은영 교수님도 신규 때는 야단 많이 맞으셨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 내가 간호가 안 맞는다라고 너무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내가 혹시 부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근무지 이동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예, 위에분들이 마음은 활짝 귀는 쫑긋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덜컥 사직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우리 꽃동네 대학교에도 잘 돼 있을 텐데 상담 쪽에 센터에 가서 졸업하기 전에 내 애니어그램은 유형이 뭔가, 그래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거에 좀 약한가, 또 MBTI는 어떤 유형인가를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맞는 부서를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간호에게 있어서 꼭 또 강조해야 될 게 기본 간호예요, 기본. 그래서 제가 단무지와 손흥민, 굉장히 제목 보니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시죠? 오죽하면 짬짜면이 생겼겠어요. 그런데도 짜장면을 시키던 짬뽕을 시키던 주인 아저씨가 꼭 갖다 주는 거는 단무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간호에 있어서는 기본 간호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저는 기본 간호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기본 간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요즘 이제 헤드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래요. 이 아버지도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그러시죠. 자기는 선수로서는 별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 아들은 축구 선수를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 훈련을 시키시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무릎으로 이렇게 차는 게 리프팅이래요. 그거를 양발로 4시간 한 적도 있어가지고 4시간, 3시간 넘게 공만 쳐다보고 하니까 눈앞은 빨개지고 막 땀이 올라오고 그랬대는데, 어쨌든 오늘날의 손흥민이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기본 간호에 여러분이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선생님은 정신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임상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면 활력증후는 모든 거의 기본입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또 정신과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빨리 바이탈 사인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환자는 어떤 상태였고 바이탈 사인은 뭐뭐였다라고 기록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법정으로 갔을 때 제가요 저기 분명히 혈압했는데 그때 뭐였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내려와서 증인 못 써주세요.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은 활력증후는 모든 거의 기본이라는 거 알아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간호는 잘 못하면 기본도 안 된 간호사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간호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간호사들이 임상에 나가서 힘들어하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상 적응하는데 핵심 역량이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잘 적응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임상에 있는 사람들, 저는 임상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멘토는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 뭐든지 혼자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어느 대학원에서요 교수님이 첫 강의하시고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전 시대였어요. 오늘은 나하고 같이 내가 밥 살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 들더니 교수님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있나 그랬더니 네 혼자 밥 먹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만큼 혼자 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신세대건 밀레니얼 세대건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보통 혼자 걷기까지는 통상 2,000번 내지 3,000번을 넘어진대요. 근데 이때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키는 건 바로 엄마.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어라고 하는 엄마의 감탄사 덕분에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거칠 수밖에 없는 의존 기간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못하지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을 생각하면서 교수님들도 신규 때 다 힘들었대. 울어 눈물 쫄쫄 흘리셨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상적인 의존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어쨌든 신세대도 자기가 필요할 때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는 멘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에는 20대에는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나이쯤 되면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잘못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특히 병원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우리 꽃동네 간호대학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지도 교수님 한번 찾아뵙고 왜냐하면 엄마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엄마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을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러저러한 점이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의논하고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멘토를 꼭 좀 마련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지금도 만나는 서울대병원 선배들이 계세요. 여행도 같이 가고 간호도 얘기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저의 실질적인 간호 철학은 학교에서보다는 그 선배님들한테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소개했지만 저는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호학이 전공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학생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첫 학기에는 휴학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휴학서를 찾고 들어오죠. 그래서 왜 하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취업이 잘 돼서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간호학이 안 맞는다 싶으면 일단은 그냥 휴학하고 생각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제가 23년 동안 학생들 지도하면서 딱 2케이스만 안 왔어요. 다시. 그러고는 대부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하고 싶으면 오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시스템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때 내가 적성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성적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매튜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잘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하는 일을 좋아하실 수 있으면 그 또한 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요? 실력. 두 번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은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 숲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땅 밑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서 있는 자작나무가요. 저쪽에 지쳐서 서 있는 전나무한테 땅 밑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야, 전나무야, 너 혹시 힘들어? 막 이러면 전나무가 나 힘들어. 나 탄소 보내줘. 알았어, 알았어. 보내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남이 옮겨주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는 식물인 나무조차도 땅 밑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호직은 어때요? 3교대예요, 3교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내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환자가 어떻든지를 아주 면밀하게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저 A 간호사 너무 싫어 막 해가지고 간호사끼리 이렇게 소원한 경우에는 그 소원한 거를 비집고 사고가 생겨요. 저 말도 안 되는 저 개성이 강한 저 의사, 나 너무 싫어. 환자에 대한 얘기 알고 있는데 안 해줘야지. 그러면요, 환자 예우도 안 좋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내가 의사소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교수 때도 보니까요, 학생들하고 면담하면요, 아주 공통되게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건의도 들어옵니다. 팀워크, 그룹워크 하는 거 좀 줄여주세요. 공짜로 이 숟갈만 얻는 친구들 때문에 아주 싫어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안 그렇죠? 네, 그 동네 대학교는. 그런데 이제 근데 제가 또 거꾸로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 면담하다 보면 이 PPT나 이런 컴퓨터 작업을 못 해가지고 정말 젊은 친구들하고 그룹워크 할 때 너무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엔 나이 드신 분들이 공짜로 얻어먹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거, 자료를 찾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간호는, 의사는요 진료실에서 혼자 진료 잘하면 돼요. 간호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 전 듀티에서 잘못했으면 내 듀티에서 빵꾸납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상에 나가서 그때 부랴부랴 막 연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 때 이렇게 프리라이더, 공짜로 그냥 숟갈만 얻는 것 같은 그런 내 눈에 얌체같이 보이는 동료들을 어떻게든지 인커리지 시켜서 같이 그룹업을 잘하게 하는 거가 장차 3교대 간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양분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학생 때부터 이 의사소통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몸집이 큰 침팬지, 그다음에 사라진 공룡,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크고 힘이 센데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가장 우세종이 된 이유는 힘이 세서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세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잘하면 좋다가 아니고 의사소통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의사소통에 대한 수업이 있을 때 너무 전공에만, 물론 기본간호 다 중요한데 의사소통에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5천냥을 빚을 갚는다 그러죠. 5천냥을 얻는데 5억이 생기는 건데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훈련을 많이 하는 학생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거는 이제 책에는 사실은 없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꼭지를 넣었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놈은 굶어도 인사 잘하는 놈은 굶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우리 집 가훈이에요. 우리 막내 동생이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김현장에서 변호사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나보다 공부 잘했죠.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예요. 누나,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대학교 때 성적 쓸 데도 없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성근 감독님 요즘에 이제 많이 이미 이제 막 무대 뒤로 사라지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책을 쓴 거에 뭐라 그래요? 인사하지 않는 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고 오만하다는 뜻이고 야구하는 기술만 있다고 해서 승부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인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쳤는데 껄쩍지근한 경우 있죠. 왜 그래요?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임상에 있을 때 서울대 병원은요, 사실은 살벌해요. 이 뭐 서로 잘난 간호사, 잘난 의사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견화 갔을 때 어떻게 이런 살벌한 데서 근무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살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다른 거 참 좋았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거 하나는 의사들이 인사를 안 해요. 보통은 우리는 7시에 근무 시작이고 의사들은 9시 출근이니까 되게 우리가 먼저 일하고 있으면 의사들이 오잖아요. 제가 18년 동안 뭐 수술장 빼놓고 16년 동안 정신과에서 일하면서 내가 먼저 인사 안 해도 먼저 일하는 의사는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그럴 정도로 놀랍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존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인사를 하면, 그래서 제가 학교로 오면서 제가 굳건히 세운 철학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든 인사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인사 제일 잘하는 교수예요. 제일 나이 많은데. 수희 아저씨, 총수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는 순간 저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예요. 그러는 순간 내가 탄 택시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물론 인사 잘했다고 택시비를 깎아주는 기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막 험하게 안 하신다는 거죠.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음식도 맛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서비스를 잘해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특강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병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1시간 강의하고 이제 10분 쉬고 있는데 분명히 조합해 보니까 우리 출신 간호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와서 인사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게 또 간호학과 교수잖아요. 이게 오지랖이에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정인여대 출신 아니에요? 맞대요. 그럼 이제 막 야단치는 거죠. 근데 왜 인사를 안 해요? 막 이랬더니 교수님이 몰라보실까 봐요. 헌법에 알아볼 때만 인사한다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책에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인사는 상대방이 알아보건 못 알아보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하는 순간요, 뇌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인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만사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인사도 습관이고 알다시피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 근육이 생기고 마음을 잘 쓰면 마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인사 근육도 자꾸 해야 단단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되게 인사 잘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얘가 간호학과 교수로 있을 때 총장님이 그 간호학과 학생들 인사 좀 잘 가르치셔 그러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어른이 오시는 것 같으면 인사해라. 그죠? 아저씨, 뭐 수희 아저씨건 뭐 또 출판사 아저씨건 그냥 목례 가볍게. 왜냐하면 제가 그 국립정신병원에 실습지도 한 때였는데요. 그때도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호학과 학생들이 그냥 저기 3명이 그냥 줄지어서 좁은 복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걸어와서 원장님은 그냥 이렇게 벽에 붙어서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복도 다 걸어오신 다음에 간호과장님 붙어서 명찰을 보셨죠. 아무 학교의 간호학과는 실습 받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사가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라 저 사람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목례하면 내가 당신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존중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가 안 하든 하든 내가 먼저 인사한다라는 철학을 가지면 내가 훨씬 편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집의 가훈이 이렇다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수로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물어봅니다. 교수님, 취업할 때 외모가 영향을 미치나요? 당근입니다. 외모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갖고 태어난 게 좀 별 볼 일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모 이퀄 미모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체력처럼 중요한 경력령 중에 하나인데요. 탈무드에는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 이퀄 미모는 아닌 거거든요. 사실 이 외모만큼 중요시 여기는 건 그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뭔가 그냥 이목구비는 자유롭게 생겨서 별 볼 일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끌리네. 주는 거 없는 뭐 달래는 거 없는데 이쁘네. 또 어떤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만드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분위기는 뭘로 생기냐? 미소 짓는 거.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하고 하는 리액션 같은 거. 이런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안 앞두고 우리 집이 연희동이에요. 한참 뜨고 있는 연희동 연남동인데 거기서 이제 한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한 5분쯤 지나서 이제 제가 막 옷을 갈아입고 입어보고 있는데 저 혹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일을 하셨나 봐요. 분위기가 그렇게 풍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겠는데 그 인상이 더럽다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그냥 미안할 뻔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좋은 일을 하셨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 잘못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때 한 미모 했는데 이 미모는 나이와 함께 없어지지만 오히려 제가 간호학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의 나의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위기, 그 사람의 분위기를 조금 더 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셀프 이미지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셀프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별 볼 일 없이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니네가 먹는 거 따라갈게.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미안해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친구 무시합니다. 너 맨날 우리가 시킨 거 먹잖아. 그림자 같은 인간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 기회가 줬을 때 하는 여러분 습관을 가져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셀프 이미지가 있어야 괜찮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이상하게 남자친구 소개받는데요. 참 찌질남만 소개받아요. 혹시 내가 찌질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심리학에서는 어느 말까지 있냐면요. 자기 이름을 A4 용지에다가 우리 좀 내가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 이름 석자를 크게 써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이름 크게 쓰는 것조차도 나의 셀프 이미지를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4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4학년 친구들도 이제 취업 시작하나요? 이제 1학기 중간이면 이제 취업 큰 병원들 뽑기 시작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면접 그때 가서 이제 막 웃는 얼굴 하려고 애쓰면요. 진짜 찌그러진 미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1학년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의 생활이 오래 남아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외모를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는 아픈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호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요, 내 친구가 있건 없건 그냥 자기 자리 가서 앉고 그러지 말고 안녕 친구야, 어머 너 머리가 달라졌네, 너 옷이 오늘 아주 여기 화창한 봄 날씨하고 너무 어울린다, 야 뭐 이렇게 좀 관심도 갖고 멘트도 좀 날리고, 어머 너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아프니?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런 거.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감사하기 같은 거를 실천하면 평소에 이런 분위기가 다 쌓여서 이렇게 면접 때 저 친구는 별로 점수도 좋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좋은 간호사가 될 것 같아. 그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언제부터 만든다? Right now. 오늘서부터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감사하기가 나와서 4학년 학생들한테 좀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요. 저는 이제 졸업생들이 인사 오면 꼭 물어봅니다. 이제 뭐 3년차, 5년차 막 연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예, 이제 졸업해서 임상에 나갈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뭐니? 그래서 적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제발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 좀 하라 그러세요.
얼굴 보고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안다 한들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도와줬다가 자존감 상할까 봐 얘기를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분 뒀다 뭐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이 질문은요. 신규의 특권이에요. 신규 때는요. 몰라도 안 창피해요. 그런데 2년차, 3년차, 5년차 됐는데 그거 모른다 그래봐요. 입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규 때는 열심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올드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제발 그 다음에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IV 대신해줘도요. 쌩깐데요. 너무 당연하. 당신 올드니까 도와주는 거 당근이지 당근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타이밍 놓쳤으면 문자라도 날리고 톡이라도 날리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나서 샀어요. 그러면서 쬐끄만 큰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이상하게 전달되면 안 돼요. 그냥 초콜릿 뭐 이렇게 작은 거. 선생님 어제 IV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에 삽니다. 뭐 이렇게 감사 멘트를 나누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좀 실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제가요 요즘 정년퇴직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당근 중고거래예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요 당근도 너무 재밌어요. 친구도 많이 생겼고요. 꼭 히스토리 테이킹이에요. 이거 왜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깎아줄 사람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한테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르세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따뜻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속으로 내가 간호학 덕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나 4학년 학생들, 우리 친구들 지금서부터라도 마음을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가 다 됐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쓰일 줄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저기 해부학 이런 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치워지겠지. 천만의 말씀인데 이렇게 성인간호가니까 해부학 다시 해야 되죠? 예, 절대로 건너뛰는 거는 없다라는 거. 인생이라는 카페트는 하루하루라는 C줄 날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엮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막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의 하프 마라톤, 학교에서의 하프 마라톤을 만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총장님이 여러분 그 졸업할 때까지 20권의 책을 읽어야지만 인증받고 졸업한다 그러는데 또 무슨 이런 거를 또 그냥 시키나 그러면서 막 푸파푸파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총장님에 대해서 감사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간호사가요 좋은 간호를 하려면요 책 많이 읽으시고 영화 많이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런 특강 갈 때 영화를 많이 봅니다. 거기서 아주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고 간호에 도움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 그 다음에 영화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행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돈 모아가지고요 명품백 살 거예요. 명품백 아니고요. 여러분 그 백 안 들어도 이미 명품이세요. 자, 셀프로 나는 명품이다 그러세요. 그 백은요 사치품이지 절대로 명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젊을 때 아무거나 입어도 이쁠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돈 모아서 열심히 여행을 가라. 왜?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또 책을 많이 고를수록 지경이 넓어져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간호하는 데도 좋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데도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기 공부 스타일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요 칸막이 돼 있는 도서관이 공부가 제일 잘 되고요. 어떤 학생은요 다들 가버린 강의실에서 남아서 하는 게 좋고요. 어떤 학생은요 거꾸로 친구랑 해야지 잘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친구랑 하면은 친구 해주느라고 내 공부도 완전히 빨리 자기 체질을 알아야 자기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는 이미 이제 2번의 학부 코스를 마라톤을 완주했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는 여러 코스가 남아있을 텐데 저는 그 한 번 취업한 병원에 뼈를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또 학생 때 열심히 해보세요. 나는 이 강의를 듣는 순간도 간호학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다. 오케이.
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봐야 간호학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려져요. 그렇지 않고요. 발 하나 걸쳐놓고요. 긴가 민가 하면요. 긴가 민가 어영부영 상태에서 졸업하고 어영부영 상태에서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체질에 맞냐가 알려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해봐야 예, 아 맞네. 아니면 정말 안 맞네. 그러면 여러분 면허 따가지고요. 이렇게 액자에다가 걸어서 딱 여러분 방에 놓고요. 3년, 5년 돈 벌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그래서 너 간호학 아니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냥 싫은 거예요. 간호학만 싫은 게 아니고 딴 거 가면 또 다른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의 말을 명심하고 그래 한번 내가 정면 돌파해보자. 나한테 맞는지 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싫어하는 간호학 하면 여러분들 불행이요. 싫어하면서 간호하는 여러분의 간호를 받는 환자들도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짧은 시간에 막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막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예, 이렇게 완주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제2로 예,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고 가장 새로운 전문직이다라는 거 소개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간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 또 3, 4학년 돼서 정신간호 실습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책인 마음극장을 읽으시면 또 정신간호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극장 그 후는 이렇게 간호 어느 간호를 하건 또 꼭 간호가 아니었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냥 선배로서 쓴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